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갑자기 좀 코로나19 확진자가 안 늘어나는가 싶어서 이대로 잠잠해졌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20명이 지금 추가가 된 상황입니다. 또 대부분이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먼저 전제할 거는 그래도 다행히, 불행 중 다행히 이 병이 다수에게는 이렇게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지는 않는 병이라는 측면에서 국민들이 모두 공포에 이제 빠져야 되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대중이 불안해야 되는 정도는 아니지만 의료계는 상당히 지금 공황 상태, 굉장히 많은 어려운 상태를 낳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로 이 병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은 했었는데, 네. 그렇지만 이제 상당히 저희가 우려했던 지역사회 확산이 지금 많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메르스 때랑 비교해 보면은 초반에 봉쇄 정책이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메르스를 경험했었기 때문에 초반에 봉쇄 정책은 상당히 이렇게 접촉자의 감염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이게 이제 장기화됨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그런 좀 지혜로운 그 전략이 필요한데, 지금은 상당히 그래도 장기전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건당국은 그 31번째 확진자가 다녔다고 하는 그 대구의 교회, 여기에서 슈퍼 전파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교수님은 이런 보건당국의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마 이 특정 종교단체에서 이제 슈퍼 전파 사건이 이제 관찰된 거라고 이제 추정하는데요. 이게 슈퍼 전파 사건이라는 거는 이제 전체 감염자의 한 80%가 한 명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고위험 전파가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거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감염되신 분 자체는 우리가 비판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모두 다 이제 감염은 재난의 피해자이시니까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메르스 때는 주로 중증 환자한테서 이제 슈퍼 전파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이제 눈에 띄는, 그러니까 폐렴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생겼는데,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증이다 보니까 저희가 눈에 띄는 그런 좀 환자들보다 좀 더 경증에서도 더 많은 전파가 일어났더라, 이런 것들이 좀 우려할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20명의 확진자가 늘어났고, 지금 18명의 확진자 중에서 15명이 31번째 확진자와 역학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왔는데요. 예. 또 그러면은 이 확진자들이 접촉했던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 확진자가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걱정들을 많은 분들이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역학조사가 시작됐으면은 그 접촉선에서 이제 접촉자들에 대한 이제 면밀한 감시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아마 조금 그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확진자와 함께 있었던 신도, 예배를 함께 봤다고 하는 신도들이 1,000명이 지금 넘는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1,000명이 넘는 신도들을 대상으로 전부 검사를 지금 방역 당국에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1,000명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확진자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일단은 봐야 될까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대구뿐 아니라 지금 몇 군데에서 우리가 역학적 고리를 추정할 수 없는 지역사회 전파 사례들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아마 좀 이쪽 지역에서도 그 상당히 많이 지역사회에 많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 규모의 환자분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조금은 이 병이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봉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유연한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장기전을 할 때는 우리가 봉쇄전보다는 조금 더 지혜로운 어떤 타협적인 선을 가지고 검사를 더 확산시키고 또 실효적인 정책을 좀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정부에서도 굉장히 그런 보건소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확충이 돼서 진단 검사를 늘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검사를 하는 의료진들도 검사를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적어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의료진들 입장에서도 환자가 발생해서 생기는 그런 비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발생할 때마다 어느 한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생겼다, 뚫렸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들이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실효적으로 많은 환자들을 검사해서 안전하게 격리할 수 있도록 이제
체계적으로 가는 그런 정책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히 대구 시민들 가운데서는 불안하다고 불안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네. 이렇게 이걸 사실 뭐 지역사회 감염이 어느 정도 됐다고 추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불안해하는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위생관리를 하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요? 네,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래도 건강한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설령 감염이 되더라도 이것이 큰 이제 위험을 생기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국민들은 개인의 위생과 뭐 마스크, 손 씻기 이런 것들을 좀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이제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도 진료 볼 때 단순 감기 증상으로 병원에 확인하러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런 방문들은 좀 자제하고 아픈 분들은 가벼운 감기를 앓으신 분들은 집에서 좀 어느 정도 휴식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야 되겠고 좀 더 폐렴이 의심되고 이 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한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지병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선별진료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조기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 전략을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필요한 지혜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31번 환자와 관련해서 좀 아쉬운 점이 의사가 2차례 코로나19 검사를 해보라고 권유했는데 환자가 지금 거절을 했다고 그래요. 네. 좀 뭐라 할까요? 이렇게 의료진이 의심 환자를 강제로 검사를 권해보라고 했을 때 검사 안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강제로 검사를 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의사와 환자 관계에서 의사가 권유해서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의사가 환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어떤 의료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민들이 이번 기회에 어떤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는 그것을 진단하고 예방하는 행위가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사회적인 책무라는 것들이 좀 인식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것을 기대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나라를 갔다 왔다는 정보를 허위로 말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병에 대한 검진도 뭐 결핵이나 뭐 간염이나 HIV 또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결국 이것을 의사가 권해서 검사하는 상황에서는 하는 것이 본인의 어떤 사회적 도의적 책임이라는 것들이 좀 인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자가 다녀갔다고 하는 대구 경북 지역 그 병원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네. 지금 의료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뭐 대구는 굉장히 저희가 서울과 견주어서 이제 전혀 부족하지 않은 우수한 의료전이 있는 그런 큰 도시지만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서 이런 큰 일이 생겼을 때 동시에 환자들을 격리하고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국가적인 자원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꼭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이든 어느 지역에서든지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의료 전달 체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국가가 이제 여러 가지 환자들을 격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좀 갖추는 것이 아마 이런 일들을 예방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11살 어린이가 확진 판정을 또 받았는데요. 아동들에 대한 감염 안심하긴 좀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어느 정도까지 그 아동들의 감염 가능성 그리고 중증으로 진화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될까요? 아직까지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51명의 환자분들 중에서 한 아동이 감염된 거라서요. 이것이 얼마나 아동들에게 취약한 병인지는 잘 알려지지가 않았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호흡기 감염들이 나이에 따라서 좀 특성이 많이 다릅니다. 요즘 독감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어린아이들한테 많이 생기는 데 비해서 이번에 코로나19 감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아한테서는 좀 적었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당연히 밀접 접촉을 하게 됐을 때는 예외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아마 기본적인 위생 또 특히나 이제 이 아이는 접촉자였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의 위생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어린이의 경우에 3차례 검사 후에 4번째에서야 지금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3차례나 검사했을 때 음성이 나왔다가 이렇게 양성이 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보통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 검사 눈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 의사들 눈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되게 의심을 해서 검사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그 추정하는 상황에서 검사 결과가 올바로 나오죠. 근데 이 상황은 이제 의사가 의심했을 때 검사에서 안 나왔던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이제 접촉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접촉자가 되면은 이미 이제 어느 의심 선상에서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증상이 별로 없어도 이제 어떤 검사 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 목적으로 검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잠복기 내에 발생한 거고, 그다음에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서 검사했던 것들이 음성이 나왔던 것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일각에서는 계속 이 중국 쪽에서 유입되는 이 외국인들의 그 국내 입국을 차단해야 된다. 이 주장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의료진으로서는 저희가 상당히 메르스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잠재적 감염원들을 방어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위험 국가로부터 유입되는 인구가 줄어든다면 의료진들한테 훨씬 더 실효적인 정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런 정부의 정책만으로 얼마나 그런 환자들이 뭐 이렇게 적게 유입될 수 있는지는 좀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마치 이제 우리가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금욕이 필요하다라고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한 금욕을 가르쳐서 성병을 예방하는 방법은 실효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어느 정도 봉쇄 정책도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환자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접촉자들을 관리하는 체계 이런 것들이 우수하게 유지되는 것들이 아마 조금 더 선진국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가 꼭 이런 정책은 꼭 시행해야 된다라는 게 있다면요. 네, 아마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들의 어떤 불안을 좀 달래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다수의 국민들한테는 이것이 이렇게 불안으로 사회가 위축되거나 이래야 되지는 않은 것일 테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개인의 위생과 또 증상이 있는 분들이 검사를 할 수 있는 국가 어떤 시설과 이런 것들이 많이 확충이 돼야 됩니다. 메르스 때 약속됐던 것들이 사실은 좀 아직도 많이 부족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국가가 중심이 돼서 지역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서 검사 역량들이 많이 강화돼야 되고요. 사실 검사 키트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진단 검사는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에서 최고라고 할 정도로 기술이 가지고 있고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거를 검사를 하려면 검사를 할 수 있는 안전한 시설이 확충이 되지 않아서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지역 보건소들의 역할이 조금 더 강화되고 또 국민들을 좀 더 안전하게 검사를 해서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태형 순천향대 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시사야. 네, 저 여기 있어요. 오늘 하루 AS 해줘. 네, 더 알고 싶은 이야기 놓쳤던 뉴스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사야 애프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른바 호남계 3당으로 불리는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의 통합 논의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조금 다른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해당 내용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바른미래당과 통합 논의는 계속 하고 있고 그 손학규 대표가 지금 참여하는 걸로 아직까지는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죠? 열려 있습니다. 지금 열려 있고 통합을 안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통합 작업, 통합 논의를 해봐라 해서 박주선 의원을 통합 대표로 임명을 해서 이제 새 정당이 합의문까지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제 손 대표가 이제 추인을 안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까 제가 여쭤본 게 현실적으로 거기 계신 분들이 탈당해가지고 합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여쭤본 거거든요. 그것만이 길이 아니라 그것과 손 대표 또 플러스 알파를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해야 하죠. 예. 또 한 가지가 아까 이제 안철수 전 대표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민의당이 지금 창당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랑은 여지는 없는 겁니까? 길이 다른 것 같아요. 이분이 계속 정치를 국민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타산만으로 정치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는
글쎄요, 길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 로드맵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언제쯤 이게 좀 가셔야 될까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총선 때까지. 근데 뭐 공천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실무 작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21대 다음 국회에 대한 비전입니다. 우리 국민은 21대 국회는 제발 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네. 싸움판 국회를 극복하라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경쟁해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21대 국회는 반드시 선거제를 완성하고 네. 이제 입구에 들어섰으니까요. 그리고 예. 분권형 개헌,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네. 점에서 이 두 가지 21대 국회에 대한 비전을 알겠습니다. 확실히 하는 것, 이것이 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 정치 얘기를 하면서 경기아리랑 가사를 말씀드릴 줄은 몰랐네요. 어제 바른미래당 의원 17명 중 13명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아름다운, 아니 쿨한 이별을 택했죠. 당에서 마음이 떠났지만 의원직을 잃을까 발이 묶여있던 비례대표 의원 9명을 이른바 셀프 제명한 겁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모든 게 순탄해 보였습니다. 의원들은 국민의당 미래통합당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훨훨 날아갔고 언론에서는 바른미래당이 사실상 공중분해됐다는 해설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손학규 대표가 반기를 들면서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제적의원 3분의 2 찬성은 얻었지만 윤리위 동의를 거치지 않아서 제명 요건에 미달한다. 이러면서 의원들의 뒷덜미를 낚아챈 것이죠. 자연스럽게 호남 3당 통합 작업도 더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멈추고 말았습니다. 일각에선 손 대표의 노욕이다.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만 철학과 가치로 모이지 못한 정당의 말로가 어떤지 더 흉한 모습으로 헤어지지 않도록 서로 잘 어르고 달래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아프도록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산울림의 꼬마야 들으시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강가에 나가보렴 오늘 밤엔 민들레 달빛 춤출 텐데 너는 들리니 바람에 묻어오는 고향빛 노랫소리 그건 아마도 불빛처럼 예쁜 마음일 거야 꼬마야 너는 아니 보랏빛에 무지개를